전남 학교 곳곳에 리박스쿨 교재가 발견이 돼서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역사 왜곡이 의심되는 도서가 200권 이상 발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그제까지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전남 83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역사 왜곡 도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논란이 됐던 도서 종류와 추가 의심 도서를 포함해서 모두 88개소에서 214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기존 논란 도서는 폐기했고 추가 의심 도서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어떤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다라고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이제 자세히 보도가 됐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이탈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개인 이탈은 아니고. 자유사랑교회, 프리덤 칼리지, 네. 자유민주국민연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각 학교에 늘봄학교로 진출할 수 있게 양지에서 음지에서 조력을 한 그렇죠. 대통령실, 교육부 이제 이런 쪽까지도 지금 철저히 이거는 발본 세권을 해서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를 짚고 넘어간 후에야 우리는 사회적 논의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논의가 불가능해요. 현재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단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그쪽에 학교로 생길 것 들어올 수 같은데.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있는 거죠. 충분히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또 저런 거를 시도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설프게 가면 그 뿌리가 남아서 또 다른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육으로 이거를 막아내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경계심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정치기본권에 좀 발목이 잡혀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시기가 어려우시고 자칫하면 본인의 신상에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을 걸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자연인이고 생활인인데 안 그래도 지금 선생님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민호는 나 진짜 그래. 저도 우리 동네 미산초등학교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지. 거기가 거기에요. 민호는 엄청 많이 든 그 학부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극한 직업.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찌됐든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봄학교 이런 걸로 학교에 침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걸러내고 자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겁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랑 그때 아까 잠깐 서두에서도 우리 아이랑 얘기할 때도 이 아이가 온전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던 한국사와 우리 아이들이 배운 한국사가 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아니 우리 부모 세대랑 얘기할 때도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박정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되게 뭔가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물론 뭐 일부분은 있겠지만 되게 그 교육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아침에 7시 되면 막 새마을운동 이렇게 노래 틀어주고 시골에서 그 정도였어? 난 그랬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한다고 막 나와서 모든 그 마을 아줌마들 나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난 새마을운동이 되게 싫었거든. 아침에 난 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막 이렇게 해서 또 우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리박스쿨에 제가 사실 꽂혔던 게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 그러니까 독재자를 찬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심각하다라는 느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정말
엄마네도 집회할 때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데 쟤네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괴리감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침범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변종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노동조합이나 이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 요즘 이제 우리 전주 지부는 정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이명박 정권이 우리 편은 아니다. 그런 것과 이재명. 현재 이재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세웠던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노동자 중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이 이런 아까 소통하는 거 그리고 샤우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되게 사이다를 느껴서 굉장히 노동자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 전주지부 조합원들한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밀어줘야 되지만 이게 노조법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과 정확한 현실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교육을 하면 좀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사고 체계가 변화되지 다 완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리박스쿨이라는 극우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상을 이렇게 전파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막는 건 어렵지만 어떻게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제 많은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고 그래서 그 관련한 책도 있습니다. 구구 유튜브로부터 내 아들을 목표하는 법에서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님이 그 책을 쓰시기도 하고 언론이나 이제 각종 유튜브에 나와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사실 교사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주제가 역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떤 학생도 만나봤냐면 구름은 생물이라고 우기는 학생도 만나봤어요. 이거 토론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구름은 움직이니까 생물이다. 네. 심지어 중학교 6학년인데 12월에 얘가 내일 모레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까지 교과서를 어떻게? 그리고 이제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제 종교적인 거로 이제 초등학교 과학교과서는 초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조설인데 네. 창조론까지는 아직 못 갔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교사는 거기에 이제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답을 해야 되느냐가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줄 거예요. 이렇게 되죠. 미션 스쿨이어서 난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신데 맞아요.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 학생을 정말 좀 어떻게 좀 설득시키고 싶거나 그 학생의 머릿속에 느낌표로 가득한 그 학생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하나 넣고 싶으면 그 학생이 쓰는 언어로 말을 해줘야 돼요. 눈높이. 그러니까 게임 얘기건 종교 얘기건 과학 얘기건 역사 얘기건 그 학생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학생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그 과정을 일단 인정을 해주고 너가 이러이러한 걸 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너의 주장을 하게 됐구나 그럴 수 있다 해주고 근데 그 학생들이 주장하는 게 전혀 새로운 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6년 전에 받았던 질문이고 4년 전에 만났던 아이고 네. 족보구나 족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좀 자율권과 재량권이 좀 더 허용이 되면 그런 쪽에서 많이 좀 더 지금보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훨씬 더 교육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베스트죠. 정치 기본권이 풀리고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토론 문제를 교실에 가지고 와서 교사는 특정 영역을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자료를 동등하게 주고 자 이번에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A 입장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는 B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고 바꿔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노동교육으로 가면 노사정 그렇죠. 7명씩 파트를 만들어서 자 이런 회사가 있다.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한다. 자 네가 정부 위원이면 공익위원이면 어떻게 중재할 거냐. 네가 노동조합위원이면 어떻게 너의 의견을 설득하고 관철할 것이냐. 네가 사측이면 어떻게 저들을 설득하고 관철할 것이냐. 이거를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 교육들이 필요한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막 뜨악 놀라실지라도 몰랐어요. 네. 우리 아이랑 그래서 이번에 왜? 이준석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랑 진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서 너랑 말을 말잖아 이랬거든. 그랬더니 약간 그게 가장 잘못된 대응 방법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 뜨악 놀라면서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오는 그쵸?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쵸. 막, 예. 내가 해준 밥 먹고 내가 좀 돈으로 사는 애가 어떻게 그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저희 세대 저도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하고 정치 성향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대부분.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또한 그래. 내 자녀와 나의 정치적 견해가 맞아요. 다른 게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당장 나도 내 부모님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기시되지 않나요? 그 정치 얘기하는 밥상에서 그렇죠. 추석이나 명절 때 그렇죠. 네. 되게 조심스럽죠. 그치. 정치 얘기 꺼내는 게 약간 금기시대 불문율이 빨간 있죠. 넥타이 매구만. 네. 그래서 일단 그 자체를 너무 막 경천동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대화 자체가 단절됩니다. 그쵸. 대화의 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 예전에 E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아이와 부모가 의견 대립이 너무 강한 것을 전문가들 네. 이제 MC나 청소년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를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이제 판정단 같은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쫙 있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인영 선생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거기서 이 엄마는 아들이 고2인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뷰티 유튜버, 메이크업 아들인데 메이크업 유튜버가 했다고 하니. 하겠다고 해서 나는 학교 교육이 고등학교에 나 이제 때려치겠다 자퇴하겠다. 하는 아들과 절대 안 된다. 학교는 다녀야 된다. 학교는 다니고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엄마. 엄마의 대립 상황이 있었어요. 흥미진진한데. 네. 저도 제 아들이 갑자기 자퇴하고. 자퇴하고 메이크업 유튜버가 되겠어요 하면 되게 그 순간 궁금하네요. 떠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네. 근데 결국 이 학생을 설득시킨 건 엄마의 언어가 아닌 아니야. 그 아이의 언어로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이었어요. 그 아이가 가장 존경하는 뷰티 유튜버를 이제 방송에 섭외를 해가지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진짜? 그 유튜버는 애한테 대학을 가라고 했을까요? 대학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 유튜버라는 직업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네가 메이크업 유튜버면 화장을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편집을 잘해야 된다. 결국 그래서 영상 관련한 학과로 진학을 해라. 납득이 되는데요. 그치. 납득이 됐어. 우리 그러면서 됐어. 본인의 사례를 말해줘요. 내가 그거 없이 시작했을 때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나도 깨달은 게 그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철수는 되게 설득. 네,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영상 관련은 전공으로 하는 과를 가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정말 도움이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유가 세 개가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대학을 가면 인맥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뷰티 유튜버인데 네. 썸네일에 그쵸. 네. 정년 퇴직 2년 앞둔 우리 교수님 메이크업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치. 네가 대학을 안 가면 네가 언제 교수님 교수님 메이크업을 할 수 메이크업 있겠냐. 볼수 있는 게 더. 컨텐츠가 훨씬 넓어진다. 다양해진다. 다양해진다. 찍을 수 있는 범위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너가 만약에 뷰티 유튜버를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실패의 위기가 오거나 부족하게 정체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대학교라는 곳은 교수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동기 선배의 친구들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이 유튜버의 마지막 말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최종 결정은 철수 너에게 맡기겠다. 근데 본인이 곰곰이 생각하고 대학 가겠다고 결정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머님의 반응이 제일 재밌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까지 그거 내가 했던 말이잖아. 맞아. 그쵸, 맨날 그쵸, 그쵸. 내가 하는 말을 왜 너는 안 들어먹고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밥벌어 먹고 똑같은 말인데 맞아. 예, 그렇게 이제 되게 하는데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이나 근거들이 좀 빈약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감정이 없어. 그쵸. 내 자신이 지금 막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데 이걸 당장 끌어와야 끄집어내야 되냐고. 돼. 이게 너무 일단 감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말도 아이가 엄마 말을 귀등으로 안 듣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종교 전문지부가 그쵸. 지난주 월요일에 네. 그래서 그 극우 유튜버로부터 우리 교실을 지키는 법이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아 너무 좋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근무하시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결국 핵심은 네. 학생들이 정보를 어떤 정보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그쵸, 시대에 네. 특히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저 정보가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니며 어디서 어디까지는 토론의 영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이제 줄여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독해력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이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결국 그 선생님도 가장 강조하시는 게 고등학생들의 토론 수업을 가장 강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얘기할 때마다 기승전 입시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토론 시간이 수업이 없어요. 입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안 되냐. 결국 귀결돼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약간 나라 전체의 뭐 거의 국가 개조론처럼 그렇죠. 예. 그 사실 이렇게 하면 벽에 부딪히는. 엄청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죠. 네, 입시를 바꿔야 되고 대학 서열을 타파해야 되고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교의 이 비정상적인 비율 높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도 줄여야 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결국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나갔고 그렇죠. 그 학부모들이 반답 많이 못 받고 결국엔 약간 이런 그 한계가. 패배의식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네, 없죠.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실 법한데 당장 얘네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겠네. 내 제자들의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역설인데 입시가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당장 얘네들의 입시에 혹은 인생에 불이익이 될 것 같은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인생 망칠까봐.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 되게 어려운 의외로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직 여지가 많죠. 네. 얘네한테는 중고등학교 인생이 나가기 때문에 바꿔라! 이렇게 네가 되는데 잘못해도 나 때문은 아닐 거야. 그게 제일 크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까지도 이제 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일이 즉 재발 방지, 예방 이런 쪽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항상 입시 문제까지도 가게 되고 교사 정치 기본권 문제까지도 가게 되고 되게 해묵은 문제로까지 가게 되는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해결해야죠. 결국은. 네,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시련도 극복해낸 정말 어마어마한 민족 아닙니까? 미국이 13년, 11년에 걸쳐서 독립을 쟁취해냈으면 우리는 1910년부터 36년에 걸쳐 1919년을 독립 선포라고 보면 26년에 걸쳐서 우리는 독립을 찾아낸 거고 26년보다 더 걸린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로 침략하지 않고 침략당했던 나라 중에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왔고 기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기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정말 K-드라마, K-영화, K-팝 데모넌터스 등등등 정말 김구 선생님이 말하던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우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분명히 조금씩 시간 더디고 힘들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힘을 특히 이제 정교조를 비롯한 교사들은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제 현실이 조금만 더 관심을 해주면 네. 내가 좀 더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학교 영역은 되게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조, 그다음에 막 학교, 그다음에 보건 이런 쪽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저희 같이 일반적인 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들어간다 아니면 연대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웠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막을 치고 그전에 작년인가 우리 정규조 네, 작년 6월 17일부터 네, 천막을 치면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은 연대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는 일 자체가 이제 너무 전문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구역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부모시잖아요. 학교는 또 되게 신성시했던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학교를 욕하기도 하고 약간 선생님을 불가침의 네, 영역 같은 영역이잖아요. 느낌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은 우리가 뒤에서 욕은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스승님과 아버지와 이렇게 이런 언제 쪽이에요? 이거 너무 옛날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간부로 입장으로서 이 리박스쿨처럼 이렇게 변종이 되거나 리박스쿨로 들어오는 이런 극우도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상한 반국가 세력이죠. 네. 반국가 세력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개조가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 조합원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념들이 되게 다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이제 김비령 교성국장님과 저하고도 사실은 생각도 많이 다르지만 같은 노동조합을 하고 있으면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과 이 간부들과 앞에서 끌어가는 간부들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르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분야는 전문 분야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십시오. 이 구구적인 이 짧은 흥미진진한 이 영상에 빠져들지 않고 어떤 노동자의 시선으로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같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전 지금 아직 아이도 없고 이제 학교랑은 좀 이제 되게 멀어진 채로 살아온 지가 꽤 됐는데 답이 어차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들의 힘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요? 권리가 좀 많이 축소가 돼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충분히 여기 막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이걸 너무 축소해놔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리박스쿨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중립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 상황에서 멈칫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늘 얘기하거든요. 뭐 산업재해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인이 뭐 이제 뭐 하청 뭐 이런 근본적인 뭐 고용에서부터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야 왜 니네 고용 얘기를 여기서 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랑 이제 어느 정도 듣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그거구나. 구조적인 문제. 권리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사실 현장에서 두 눈 뜨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연대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놓고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현재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고민을 하시는지만 제가 진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급식을 먹으러 갈 때 급식실이 사실 바닥에 미끄러워서 되게 질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막 먹고 뛰어다니면 안 되고 급식판 들고 있는 애랑 부딪히면 화상 위험도 있어서 공부할 때 좀. 예,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즘 특히 초등학교 생들은 어디까지 고민을 하시냐면 줄을 안 서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교실에서 교실에서 복도에서 줄을 서서 선생님 인솔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을 잘 서주면 정말 좋겠죠. 네, 알아서 착착착.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선생님이 결국은 이 어느 정도는 주의를 주고 지적을 해서 줄을 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줄 서라고 이렇게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혹시 아동학대가 아닐까? 여기까지 너무 트라우마다. 와 있는 수준이에요. 지도를 어떻게 해요? 그럼? 소리 지르면 정석대로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고 사실 저는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하루에도 몇십 건씩 분쟁이 발생해요. 네. 그거 문제가 엄청나. 쉬는 시간 말라고. 쉬는 시간 한 번 갔다 오면 세네 건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가요, 뭐 이러면서. 수업은 한 4분 뒤에 시작을 하고 1, 2, 3번이 대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근데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가 B를 먼저 놀렸지만 선생님이 말했지 놀리는 거랑 때리는 거랑은 다르다. B야 너가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때린 애들이 되게 억울합니다. 선생님 얘가 놀려서 제가 때렸는데 그쵸. 얘가 안 놀렸으면 저는 안 때렸을 텐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져요. 그렇지만 자 놀리는 것도 안 되고 때리는 것도 안 돼. 애들 이론적으로. 그래서 먼저 놀렸으니까 너가 먼저 사과해. 때린 사람도 똑같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 내용을 배우는 것 이상의 것들을 그 안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이 그거죠. 네,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 민주 시민이 되는 법이 가르치는 곳이. 네, 서로 어디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내가 내 자유인가를 그 범위를 배우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조차 왜 선생님 뭐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했어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선생님 판사예요? 왜 제 동의 없이 제 자녀를 사과를 시켜요? 진짜요? 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이걸 어디서부터 내가 해명해야 되는가? 다른 거 그래도 뭐 법전을 찾아보거나 어디 법률을 찾아봐도 없어. 선생님이 아니 근데 되게 그러면 학생을 화해시켜도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그 명문화할 수 없죠. 네, 그걸 다 명문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권, 뭐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너무 건데 무기력해지시겠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해질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좀 말하는 것도 못 나. 자조적인 떠들지 마! 얘기인데 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조차도 그 내가 소리를 안 지르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올 가능성이 제로인데 소리를 지르면 순간 신고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되게 자주적인 얘기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안 일어나는 이게 좋은 거잖아요. 현상은 아니거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진짜 심각하네. 아까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아니, 일어서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했나요? 제가 무슨 아, 네. 기억력이 좀 나빠졌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좀 모든 부모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약간 예전과 달라진 게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그거가 막 되게 큰일처럼 그렇죠. 학교는 뭐 했고 선생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없거든요. 아이가 저도 이제 담임을 맡게 되면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걷지 못한 아이가 있냐? 다 걸을 수 있지? 니들이 왜 걸을 수 있는지 아느냐? 12개월인 그 어린아이, 넌 지금 기억도 못하지만 12개월, 11개월 당시에 그 어린아이가 한 번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지는지 아니? 평균 2,000번을 넘어져. 그러면 그때 넘어진 너희가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이족보행을 포기하고 사족보행을 선택했으면 이 중에 몇 명은 기어다닐 거야. 그렇죠. 하지만
12개월짜리 그 어린애도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라죠. 니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어른이 돼 죽을 때까지 2,000번 넘게 넘어질 거야. 니들이 배워야 되는 건 나 넘어졌어. 누가 날 넘어뜨렸어. 어떻게 날 넘어지게 방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달려가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학교에서 선생님밖에 없어요. 맞아. 집에서는 부모님, 보호자.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강요당하는, 선생님들이 뭘 강요당하냐면 한 번도 우리 애를 넘어지지 않게 잘 케어해라.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표현하는 되게 멋진 말이 있는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야지. 그럼요. 나가다 보면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위에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해를 거치면서 거기를 보완하고 보수해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실수로부터 비롯한 여러 가지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시련을 주자 이건 아니에요. 그쵸. 강하게 키워 이제 절벽에서 부모님들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치. 네, 자연스럽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갈등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는 순간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어? 야, 네가 여기 멍들었는데 선생님이 약도 안 발라줬다고? 맞아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는 내가 넘어진 건 내 탓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요새 애들이 이런 거 같아요. 안 넘어지는 게 정상인데 날 넘어지게 한 저 사람들이 문제구나. 이렇게 가요. 회사에 들어오는 진짜 20대 초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딱 그거랑 너무 맞아서 저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이제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서 뽑으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까지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그냥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막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분화가 되고 남 탓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학교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 연습할 이걸 기회를 다 그치, 앗아가고 선생님의 이 모든 팔과 다리를 눈을 다 가려놓고 아이들만 오로지잖아. 이분들이 사실상 라이프 가드거든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본인이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건 좀 지나치다 싶으면 개입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서 생활하거나 혼자만의 방에 갇혀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막 전화에 공포증을 가지거나 대화에 공포증을 가지거나 뭔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부모가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치. 그 원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 교육에서 사실은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구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쟤들은 왜 저러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근데 교육이 바뀌어서, 그 교육 환경이 바뀌어서, 또 이제 부모들의 사실은 목소리들이 우위식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뭐 때려달라고 했지. 바뀐 교육 환경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17년차, 올해로 18년차인데 제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학교에서 생활부장을 맡았었어요. 학교 폭력을 하는. 저는 그 환경,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아니 근데 인상은 되게 좋으신데. 네. 아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너 그렇죠. 네. 있지 않아? 근데 바뀐 교육 환경에 제일 핵심 주된 방금 말씀하신 요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좀 그쵸. 고립이 되면 하는 게 안 되고 소통이 좀 약하고 이런, 물론 모든 청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런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기분 탓인가? 왜 이러지? 이렇게 그쵸.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뀐 학교 교육 환경이 저희 때랑 많이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물론 정말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짧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학교 폭력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 내의 지나친 경쟁이에요. 내신 경쟁.
네. 지나친 내신 경쟁은 무슨 말씀이신지 삭막해지겠네요. 네, 딱 오시죠. 다 내 적인 거지. 네. 그렇죠. 경쟁. 흔히 말하는 이제 9등급에서 4%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심화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서부시대에 총잡이들이 이렇게 대결하기 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애들이 교실에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제가 나를 학폭으로 신고할지 몰라. 이 불안과 의심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즘 체육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체육 활동을 좀 잘 안 하는 게 많이 떨어져요. 중고등학생들 남자친구 미치고 여자친구 싶대요. 쉬는 시간만 갔다 오면 땀 맞아요. 뻘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내가 창공에 누가 맞거나 나랑 엉켜서 넘어졌을 때 내가 다쳤는지 그리고 야 너 괜찮니? 그쵸. 이거였는데 요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근데 얘가 이걸로 나를 학폭 걸면 어떡하지? 학폭이 근데 예.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 네. 왜냐면 고의가 얘가 평소에 나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아. 이제 소설을 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몸싸움하다가 이렇게 네. 일부러 그렇죠. 자연스럽게 체육 활동 중 벌어진 일로 위장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폭이 저도 담당 업무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먼저 신고한 쪽이 유리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쏘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쏘고 봐야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 어쨌건 친구, 그치. 공동체고 같은 반에서 서로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제가 나를 쏘지 않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불리한데 내가 쏴야 되나?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신고를 걸면 주변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야, 제가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학폭으로 신고했어. 나한테 학폭 신고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친구 10대는 친구 관계가 사실 중요한데 고립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면의 불안감으로 자리를 잡고 또 인터넷이 지나치게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급을 많이 나눈다고 해요. 네. 무슨 급을 넣는 무슨 급을 나누냐? 다이아몬드 흑수저 집 잘 사는 거? 학자금 대출이 등급으로 없으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학자금 대출은 없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때도 다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급을 네. 나눈다는 건 어떤 학자금 대출도 있고 당연히 그럼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쉽게 말해서 가용 가능한 시간대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투자할 시간과 이게 또 생기는. 너무 이거 무서워. 그런 거 그래서 이게 플러스 그런 애들끼리만 만나게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알바하는 애들은 알바하는 애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빈부가 여가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건가?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도 단순히 수업만 잘 들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쵸. 예, 여러 가지의 대외 활동들이 어학연수도 이제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자금 대출도 없고 알바도 하지 않는 애들이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불평등을 지금 20대 애들은 몸으로 체감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 체감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대단히 커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다른 거를 압도할 정도로 어떤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다른 후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기준을 압도할 정도로 이 문제가 큽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만한 발언을 하거나 과거에 발언을 했던 후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 조국 같은 경우도 실제 조국한테 무슨 일이 정말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보다 그쵸.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백 써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 조국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잘잘못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 체감하고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거죠. 꽤 이게 골이 깊네요, 그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리박스쿨과 같은 쪽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이런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냐면 이제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이번에도 그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동문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만날 시간 자체도 잘 많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는 국정원 직원 7명이 7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안에서 암약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그냥 거의 사라지는 수준까지 거의 멸망을 했어요. 그 커뮤니티가. 실제 그거는 이제 재판 판결로도 밝혀진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그 이용자가 몇만 명이 있어도 7명이면 이 몇만 명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완전히 잠식해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댓글 부대가 큰 겁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그거에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커뮤니티 활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030 세대들은 SNS나 커뮤니티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노조 내부에서의 교육도 이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세대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될 그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들어요. 맞아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현실은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맞아요. 예, 저희는 이렇게 돼요.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다양하고 60대, 막 청춘 50대 후반 이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의 뭐 미래 이런 거에 별 감흥이 없거든요. 야, 나 내일 모레 갈 건데? 미래가 별로 길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난 미래가 없어. 난 오늘만 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확실히 교육 전문가라서 그치. 그런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네요. 우리 막 1시간만 해도 있는데 우리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리박스쿨하고 구구 세력 이걸로 사실은 꽂혀 있었는데 이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고 이게 언제든 이 구조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런 암약하는 세력들은 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정확한 가치관과 정확한 좀 의식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교조도 항상 정신 차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교권 네.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맞아요. 근본적인 것들 해결 안 되면 결국에 굉장히 불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현장에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문적인 영역이고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인식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주신 우리 김재우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 네. 네. 저 그것도 전문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전문가라고. 길어질까 봐. 네.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저희 다음 편에는 AI 교과서로 한번 지금 안 됐죠? 안 됐죠? 시행이 안 됐죠? 그게 이제 다르대요. 그것 또한 다음 편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